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굴곡 효과, 벤출 효과, 울타리 효과 하다가 끊어졌는데, 여기 굴곡 효과에는 깔때기, 벤출이, 울타리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깔때기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이 동시에 돌출부 통로로 좁은 장소로 생물이 집중을 한다. 이것을 깔때기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벤출 효과라는 것은 돌출부가 갈라져 있다. 오목한 곳에 집중한다. 여기 오목한 그림 있죠. 이것이 벤출 효과. 그리고 울타리 효과는 돌출부 과정 중 통과종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울타리라면 여기서 종을 끌어들이고 또 내보내고 끌어들이고 내보내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돌출부 통과를 할 때 여기 통과종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끌어들였다 보내고 끌어들였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 벤출 효과, 돌출부에 갈라진 오목한 형태로 좁고 오목한 곳에 집중 이용이 증대가 있다. 세 가지 굴곡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주연부의 조성 방법은 연성 경계, 자연적인 하천이나 강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연 소재로 활용한다. 그리고 망토군락, 소매군락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한다. 망토군락, 소매군락을 얘기하는데 여기 산림이 이렇게 있다면 산림이 시작되는 그런 그 시점부를 우리가 소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산이라고 치자면 여기가 그 소매 부분이에요.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소매에서 지나가는 이런 어깨 부분 정도가 되겠죠. 망토군락이라고 하고 우리 그 망토 입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저기 그 주연부의 개념을 이렇게 망토 소매군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경관 모자이크에서는 경관은 다양한 경관 요소가 반복적으로 모자이크처럼 구성이 되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밑에서 내려다 보면은 아주 높은 곳에 가서 내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은 이륙 착륙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 마을이 조금 보이죠. 그런데 그 마을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은 경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관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자이크 저기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그런 거,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왜 그 색종이 같은 걸로 모자이크 그런 개념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원인은 자연적인 교란, 인위적인 교란, 그리고 지형과 기후, 생물 군집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는 수직적, 수평적. 지난번에 우리 먹이 그물, 먹이 사슬 그런 거 얘기할 때 그 먹이 사슬은 수직적 구조, 먹이 그물은 수평 수직 구조,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직 구조의 대표적인 경우는 수생 생태계, 산림 생태계, 오직 수직만 존재한다. 그리고 수평적인 경우는 군집과 먹이 그물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먹이 사슬은 수직적인 그런 상태라고. 그런데 수평적인 것은 먹이 그물은 수직, 수평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리고 물질 교환이 있고 특징은 이질적인 공간의 집합, 에너지, 물질 분포가 경관 구조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도록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경관의 이질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그런 경관이 수평적으로 모여서 이질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생태계의 윤곽이 분석되고 경관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이번엔 경관 이질성에 관해서 또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헤테로지니어티라고 해가지고 중간 정도 이질성일 때 종다양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중간 정도로 이질 서로 다른데 지난번에 생태계 다양성 없어서 생태계는 다양할수록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관 내에 다양한 서식 환경이 존재하고 너무 다양하면 크기가 줄어서 감소를 한다.
그리고 이질성이 증가할 경우 경계 간의 에너지, 생체량의 흐름이 증가한다. 그리고 종합성과 집중은 이질성 상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규모 교란설이라는 그림을 여기다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가로축에 이질성 그리고 세로축에 종다양성을 넣어놨는데 교란이라는 것은 중규모 정도의 교란이 있을 때 이질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종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교란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눈이나 비, 태풍 뭐 이런 것 같은 물리적인 현상에서 오는 그런 생태계의 움직임. 그래갖고 교란도 얘기했었고 스트레스도 얘기했었고 교란 스트레스 얘기 어디서 나왔었죠? 그 생활사 전략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왔었죠. 가로축이 스트레스였고 세로축이 그 교란 해가지고 뭐 저 S 스트레스, K 스트레스 R 선택, K 선택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규모 교란이라는 것은 이질성은 점점 이제 가로축에 넣고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경우 이 그림은 바로 교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란이 가운데에 있을 경우에 그 이질성이 점점 높고 종다양성은 가장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교란이 그 중규모에서 더 지나갈수록 교란이 더 심해질수록 이질성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종다양성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규모 교란. 이 그래프는 중규모 교란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림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그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교란이 중규모 정도 있을 경우에 이질성이 높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교란과 스트레스의 차이가 엄격히 있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이 더 머릿속에 와 닿죠. 근데 스트레스 한마디로 짜증나는 그런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교란은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일단 비유를 한다면 스트레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가 학습 능력도 높아지고 그런 것과 어느 정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온라인 수업하는 거 저 TV에서 보니까는 초등학생들은 뭐 컴퓨터고 누워서도 보고 하다가 게임도 하고 전혀 상관없죠. 선생님이 또 실시간 수업하는 경우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다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효율이 오르지 않는 그런 거와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관 모자이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랜드스케이프 모자이크.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아까 개략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모자이크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역의 자연 요소를 하나의 전체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수직, 수평 다시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는 생태학을 예를 들었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입체적인 수직적인 상호관계, 그리고 토지 자연 요소들, 그리고 거시적 이질성, 미지적 이질성, 거시적 이질성, 멀리서 보았을 때의 이질성, 그리고 가까이서 보았을 때 이질성, 그게 다르죠. 그래서 경관 모자이크를 수직과 수평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수직에서는 또 기후 고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죠. 그리고 토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토양은 유기물층, 용달층, 집적층, 모재층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누어서 수직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토양에서는 토양 지면과 가장 가까운 유기물층 지상과 한 10cm에서 30cm 정도
그 정도의 그 토양층이 가장 유기물이 높아서 유기물 양이 많아서 그 생물이 자라는데 좋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저기 토양에도 다 그 체계 층이 있다. 그리고 수생태계에서도 경우에는 수생식물 물에서 자라고 하원식물 이거는 그 하변식물 그 하천에서는 수생식물과 그리고 뭐 여기 하원 하변 이런 그 하천에 대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점차적으로 그 하천의 경우에서 육상에 가까운 쪽에 갈수록 여기 하원 하변이라는 이러한 그 식생 구조를 설명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산림 생태계에서는 지피 조그만 풀과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관목, 조금 더 큰 나무, 그 다음에 악교목, 더 큰 나무, 대교목, 가장 큰 나무, 이렇게 해서 수직적 관계는 기후, 토양, 수생태, 산림 생태계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평적 관계에서는 구조 기능 변화. 이거 우리 경관 생태학 첫 페이지에 그 삼각형으로 얘기를 해놨죠. 그게 바로 수평적인 관계의 그 설명이에요. 수직적 관계는 여기 아까 어딨죠? 생태학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는 여기서는 경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경관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생태학과 그리고 그 경관학에 대한 지리학과도 관련이 있다 그랬죠.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수평적 관계에서 구조, 기능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간, 공간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군집의 상호작용 그리고 먹이연쇄, 물질순환 이런 관계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경관을 지배하는 7대 원리, 아까 뭐 4대 원칙, 7대 원리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내용들은 자료에서 보고 커다란 그 제목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첫 번째 경관의 구조, 경관의 기능, 경관의 변화 바로 앞에서 했죠. 경관의 구조와 기능의 원리는 생태 요소들 간의 물질순환 그리고 종의 이동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원리가 있다. 그리고 경관의 기능은 종 흐름의 원리가 있다. 그리고 유기물, 무기물의 재분배, 다시 말해서 물질 순환의 원리가 있다. 물질 순환 원리는 생태계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 그리고 또 탄소, 인, 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서도 있었죠. 물질 순환에 관한 원리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유기물의 재분배에 대한 물질 순환을 또 원리로 넣었어요. 그리고 에너지 흐름의 원리, 그 생태계의 원리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관 변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관 변화의 원리, 경관 안정성의 원리, 그리고 구조와 기능의 교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그리고 경관 구조상 기능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7대 원리를 경관의 구조, 경관의 기능, 변화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고, 그 7개 중에 경관의 7대 원리라 하면 구조 중에 구조와 기능의 원리, 생물 다양성의 원리, 그리고 경관의 기능 중에 세 가지, 종 흐름의 원리, 유기물의 재분배, 물질 순환, 그리고 에너지 흐름 이렇게 넣어놨고, 세 번째 커다란 그 제목의 꼭지점으로 경관 변화의 원리, 경관 안정성의 원리. 그래서 크게는 구조 기능 변화인데 7대 원리라고 해서 경관의 구조의 2가지, 그리고 기능의 3가지, 그리고 경관의 변화의 2가지 이렇게 넣어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4대 원칙, 7대 원리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놨지만 꼭 원칙 4가지다. 그리고 원리 7개다. 어느 정도 다 일맥상통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부적으로 그 내용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커다란 흐름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의 파편화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게요.
조각의 파편화라는 것은 피치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파편화의 영향, 파편화, 도시 재생 사업, 또 일단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조각이 파편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파편화되는 경우에는 그 멸종의 그 위기들이 발생하므로 파편화의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파편화 영향 5가지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 초기 배제 효과, 두 번째, 장벽과 격리화, 그리고 세 번째, 혼잡 효과, 그리고 국지적 멸종,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면적을 축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먼저 초기 배제 효과를 볼게요. 간섭이나 외부 영향에 민감한 대형 포유류 등이 우선 배제된다, 제외된다. 그 대형 포유류 등 조각이 파편화되면은 커다란 조각 하나일 경우에는 내부종 보호에 좋다 그랬죠. 근데 내부종이라는 것은 커다란 조각 안에 살 수 있는, 예를 들어놨어요. 대형 포유류 파편화되는 경우에 첫 번째로 초기 배제되는 것이 대형 포유류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벽과 격리화, 서식처가 분리 이동된다. 개체군의 크기 감소, 근친 교배로 유전자가 쇠퇴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벽, 아까 코리더의 기능에서 서식처, 서의장 여공수, 서식처, 그 다음에 이동, 그리고 장벽 효과가 있었죠. 장벽 효과가 일어남으로써 서식처가 분리된다. 그리고 개체군이 감소한다. 그리고 근친 교배가 되는 관계로 유전자는 쇠퇴한다. 멸종과 관계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혼잡 효과. 조각이 파편화되는 경우에 일시에 한 장소로 집중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멸종. 조금 전에 또 다시 생각하면은 울타리 효과, 벤츄리 효과, 또 뭐가 있었죠? 깔때기 효과, 이런 것들 있죠. 한 장소에 집중할 경우에 혼잡한 관계로 종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종이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국지적인 멸종이라는 것은 국지적, 한 자리에 집중적으로 멸종 현상이 일어난다. 한 지역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특성종이 멸종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면적을 축소시킨다. 가장 첫 번째 현상이겠죠. 그리고 서식처가 단절된다. 그리고 주연부가 증대된다. 주연부는 조각이 파편화됐어요. 그러면은 주연부, 조각과의 경계가 많이 생기고, 당연히 주연부는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주연부에 대해서는 아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지난 시간에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연부가 증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생물 다양성도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부 면적이 감소돼서 내부종의 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환경계획 수립 시 공간 단위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했었는데, 생물 지리적인 접근, 생물과 지리, 이게 바로 생태학의 의미죠. 생태와 지리,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하여 공간 단위를 설정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는 장소 단위에서 시작해서 경관지구, 하부생물지역, 생물지역, 그렇게 아래로 작은 단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물지역 지리학적 접근 단위에서 최대 단위를 우리가 생물지역, 바이오레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독특한 기후, 지형, 식생, 유역, 토지형에 대해서 구분된다. 그리고 대상 지역 경관에 있어서 보전가치 평가를 한다. 그래서 계획과 관리에 총체적인 개념의 틀을 제공한다. 보전가치 평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보전가치 평가라는 것은 보전을 해야 할 것인지, 보전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그런 보전가치 평가를 하는데,
유엔에서 제정한 보전가치 평가에 대한 그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을 MEE라고 하는데 MEE 보전가치의 그 효율성 평가. 혹시라도 기회 있으면 거기서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 유엔에서 제정한 보전가치 평가 자료가 새로 한 몇 년 전에 나온 것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하부생물 지역은 바로 생물지역 아래 단계다. 그리고 경관지구에서는 상위 단계다. 경관지구에서는 상위. 생물지역보다 아래, 경관지역보다 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생물지역 내에서 자원, 문화 등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관지구라는 것은 생물지역의 하위 단계이다. 유역과 산맥에 의해서, 강유역이겠죠. 산맥에 의해서 구분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친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경관지구예요. 랜드스케이프 디스트릭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경관지구에서는 지형, 동식물, 유역, 토지형 패턴을 중심으로 바로 지금 경관 생태계에서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현지 답사하고 문화, 생활 양식까지도 추가해서 구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환경 생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실질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소 단위, 플레이스 유닛이라 하면 경관지구 하위 단계이며 생물 지리학적 지역에 있어서 최소 단위다. 그리고 독특한 시각적으로 특징을 지닌 지역이라서 그 위용된 여기 오타가 났네요. enclosed space, 닫혀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구별이 가능하다. 경계에 있어서 장소 단위라는 것은 경계를 식생관, 지형, 능선, 자연, 불악, 우리가 여기 독특한 시각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기에 enclosed된 폐쇄된 그런 공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관지구의 하위 단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지난 시간에 간략히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태 네트워크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생태 네트워크라는 것은 생태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서로 연결해서 동식물의 이동 통로를 확보,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것, 환경 생태 도시 조성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또 서식처와 생물종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생물종뿐만이 아니고 서식처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습지, 산림, 공원, 하천, 연안, 갯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 국제, 국가, 지역, 사이트 차원을 구분한다. 그리고 시행 방법은 가치 있는 지역을 보전한다. 보전 가치 평가, 그리고 MEE, 미에 관해서 유엔에서 제정한 그런 보전 가치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행 방법은 서식처를 복원하고 보전하거나 훼손된 서식처를 복원하거나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서식처를 형성하거나 또 서식처를 창출하거나 이동 통로를 조성한다. 방법. 첫 번째 보전한다. 두 번째 복원한다. 그 다음에 재창출한다. 요 시행 방법은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생태보건공학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 네트워크를 시행 방법을 가장 마지막에 놓고 그 다음 자료로 생태보건공학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편안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태 네트워크의 개념은 지학적인 맥락에서 모든 서식처나 생물종을 보전한다. 여기 보전 얘기 나왔죠. 그리고 종합적인 공간 계획이다. 그리고 공간 계획과 물리적 계획이
그 모델링 됐다. 물리적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생태 도시를 조성할 때 그 물리적인 계획 그런 것을 모델링하는 그런 도구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이라는 것은 생물 다양성 보전, 복원, 증진, 그리고 서식처의 이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파편화된 서식처를 보호한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그 유형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유형에 대해서는 서식처나 생물 특성에 따라서 습지가 있고요, 산림이 있고, 공원이 있고, 하천, 연안, 갯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간 규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범유럽, 그리고 뭐 북미 캐나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국가적인 생태계는 우리나라 4대 핵심 축이 있어요. 우리나라 4대 핵심 축이라면 뭐가 있겠죠? 제일 먼저 그 백두대간 생태축 그런 거 있고, 또 그 북한과 남한을 가로지르는 가운데 뭐가 있죠? DMZ 그 비무장지대 생태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남해안, 서해안을 그 가로지르는 도서연안 생태축이 있고, 그리고 아무튼 핵심 생태축 이런 것도 모두 다 그 국가적인 생태 네트워크로 환경 생태 계획의 그 지침 보면은 그 정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보면은 4대 핵심 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및 사이트 생태 네트워크는 하나의 도시 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단위, 그리고 소규모 단위에서는 자연마당, 그리고 생태 놀이터, 옥상 지붕 이런 것들을 조성하도록 또 그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4대 핵심 축에 대해서 그 연결 방안이나 활동 그 증진 방안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들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조성 모습에 따라서 가지형, 원형, 방사형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생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는